자, 드디어 두 자릿수입니다. 10번째 동화예요. 이번은 좀 짝수니까 전래동화고요. 젊어지는 샘물입니다. 저는 이거 기억이 나요. 내용을 말하고 싶지만 스포일러가 될 테니까 얘기하지 않고. 근데 이거 제목만 듣고도 기억이 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우리 별똥이 엄마는 기억이 안 난다는데 뭔지 모른대요. 정말 안 읽어봤을 수도 있겠죠. 자, 들어가 볼게요. 자, 안분지족. 이제 분수를 알고 만족을 안다는 건데, 이게 사실 내용의 전부예요, 사실. 자, 젊어지는 샘물. 아주 먼 옛날 깊고 깊은 산골 마을에 오순도순 이야기꽃을 피우며 사는 나무꾼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살고 있었어요. 쫄깃쫄깃 잘 익은 옥수수, 할멈 한 입, 나 한 입. 파근파근 잘 익은 감자, 할아범 한 입, 나 한 입.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자식도 없고 가난했지만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살았답니다. 자식 하나만 있으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을 텐데. 툭탁툭탁 나무를 하며 할아버지는 생각했어요. 그때 고요한 산속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할아버지가 소리나는 곳에 가보았더니 파랑새 한 마리가 가시덤불에 걸려 파닥거리며 울고 있었죠. 어찌다 일이 되었누? 자, 가만히 있거라. 할아버지는 조심조심 파랑새를 꺼내주었어요. 다음날도 할아버지는 땀을 뻘뻘 흘리며 나무를 했어요. 아이고 이런, 물이 떨어졌네. 벌써 떨어졌네 그려. 할아버지가 빈 호리병을 탈탈 털고 있는데 파랑새 한 마리가 할아버지 머리 위를 뱅뱅 맴돌았어요. 오호라, 그 어제 그 파랑새구나. 뭐, 널 따라오라고? 파랑새를 따라 숲으로 들어가자 맑은 물이 퐁퐁 솟아나는 샘이 나타났어요. 내가 목이 마른 것을 어찌 알았누? 고맙구나 파랑새야. 할아버지는 꿀꺽꿀꺽 샘물을 마셨어요. 그런데 샘물을 마시자마자 졸음이 쏟아졌어요. 눈꺼풀이 천근만근, 온몸이 노곤하여 할아버지는 샘 옆에 쓰러져 잠이 들고 말았어요. 뉘엿뉘엿 해질 무렵 할아버지가 잠에서 깨어났어요. 어이쿠, 우리 할멈이 걱정하겠구먼. 할아버지는 지게를 둘러매고 서둘러 산을 내려갔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할아버지 걸음이 아주 가벼웠어요. 지게 한가득 나무를 지고도 커다란 나무 밑동을 펄쩍, 넓은 바위 계곡도 훌쩍 뛰어넘고 다람쥐처럼 쪼르르 노루처럼 공중공중 눈 깜짝할 사이에 집에 도착했죠. 젊은이는 누군데 우리 할아범 지게를 지고 있누? 할머니가 의아해하며 물었어요. 할멈 나야. 왜 나를 몰라보고 그러는 거요? 정말 영감 마수? 아 글쎄 나라니까. 자 여기 귓볼에 검검한 복점을 보구려. 이래도 몰라보겠소? 아이고 빠꾸먼 맞아. 우리 영감이 맞아. 아니 영감, 이게 어찌된 일이오? 할머니가 가져다 준 거울을 보고 할아버지도 깜짝 놀랐어요. 쭈그렁 주름은 어디로 가고 흰머리는 어디로 갔지? 거참 이상한 일일세. 샘물을 마시고 늘어지게 한숨 잔 것밖에는 없는데. 할아버지는 낮에 있었던 일을 떠올렸어요. 혹시 그 샘물이? 할멈,
할멈도 나랑 같이 산에 갑시다. 할아버지는 할머니를 데리고 산으로 가서 샘물을 마시게 했어요. 그러자 할머니도 곱디고운 모습으로 변했지요. 얼씨구, 우리 할멈이 새색시가 되었네. 젊어진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손을 맞잡고 덩실덩실 춤을 추었어요. 이 소문은 이웃 마을에 사는 욕심쟁이 할아버지 귀에도 들어가게 되었어요. 이 간밤에 도깨비 방망이를 얻었나? 아니 불로 졸여 먹었나? 무슨 수로 젊어졌는지 알아낼 뭐 좋은 방법이 없을까? 아이고 내 다리가 부러졌네. 늙은이 다리가 부러졌으니 이제 어떻게 살아갈꼬? 욕심쟁이 할아버지가 나무꾼 할아버지 대문 앞에 철퍼덕 주저앉아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집주인은 냉큼 나오지 못할까? 소란스런 소리에 나무꾼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화들짝 놀라 달려나왔어요. 이 늙은 것도 서러운데 다리까지 못 쓰게 됐으니 이제 어떨 텐가? 자네 대문 때문에 다리가 부러졌으니 자네가 책임을 져야지. 뭐 아니면 젊어지는 비결이라도 알려주면 내 없던 일로 하겠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생긴 나무꾼 할아버지는 마지못해 샘물이 있는 곳을 알려주었어요. 얼씨구 좋네, 어절씨구 좋아. 샘물 마시고 젊어지면 뭘할까? 팔도강산 유람 갈까? 으라차차 시름꾼이 되어볼까? 아니면 늙은이라고 우습게 본 동네 사람들을 혼내줄까? 욕심쟁이 할아버지는 납작 엎드려 샘물을 벌컥벌컥 마셨어요. 이 물맛 한번 좋구나. 어디 보자, 어디 봐. 이 정말 젊어졌네. 펄쩍 뛰어다닐 수도 있겠구나. 샘물에 비친 모습을 보고 욕심쟁이 할아버지는 엉덩이를 실룩셀룩 어깨를 들썩들썩 춤을 췄어요. 그런데 욕심쟁이 할아버지가 갑자기 춤을 멈췄어요. 아니지. 이 나무꾼 영감보다 더 젊어져야 해. 자, 욕심쟁이 할아버지가 샘물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왠지 알 것 같죠? 샘물을 바라보던 욕심쟁이 할아버지는 아예 샘 속으로 풍덩 들어갔어요. 그러고는 샘물을 벌컥벌컥 마셔댔죠. 이 샘물을 몽땅 마셔서 나만 젊어질 거야.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샘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할아버지는 점점 더 작아져서 바지가 주르르, 저고리가 헐렁헐렁, 신발이 훌렁훌렁. 맙소사, 욕심을 너무 부려 갓난아기가 되고 말았어요. 그 다음날 나무꾼 할아버지는 나무를 하러 산에 올랐어요. 그런데 어디선가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왔죠. 소리를 따라간 할아버지는 아기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산속에 웬 아기지? 그 녀석 귀엽기도 하지. 까꿍. 나무꾼 할아버지는 아기를 안고 집으로 왔어요. 아니, 웬 아기예요? 누가 버리고 갔는지 산속에 그냥 둘 수가 없어 내가 데리고 왔다오. 자식 없는 우리한테 하늘이 준 선물이라 생각하고 우리 잘 기릅시다. 젊어진 나무꾼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아기와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자, 이야기가 끝이 났습니다. 왠지 기억이 나는 분들도 있으시겠죠? 우리 별똥이 엄마는 기억이 나려나요? 지금 얘기를 한 중간 정도 듣다가 잠이 들었어요. 보통 끝까지 다 못 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영상으로 찍는 이유 중에 하나도 결국은 얘기를 끝까지 못 들으니까 궁금하면 뒷부분 이제 들어볼 수도 있게 그런 이유도 있어요. 사실 뭐 그렇게 큰 이유는 아니지만 작은 이유 중에는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이게 아기가 되었는데 이게 벌로 결국은 벌처럼 아기가 된 건데 젊어질 때는 기억을 그대로 갖고 젊어졌는데 아기가 될 때는 어떻게 되려나요? 이 기억이 다 나면 근데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는 거 보면은 기억을 다 잃은 채로 어려지는 것 같은데 물론 뭐 갓난아기니까 네, 뇌까지 같이 어려졌나 보죠. 이게 젊어지는 거에 따라서 목소리도 같이 젊게 이렇게 읽어봤습니다. 좀 굉장히 재밌었던 것 같아요. 자, 욕심을 너무 부리면은 복도 벌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교훈이죠. 전래동화에 가장 많은 교훈이죠. 욕심에 관한. 자, 드디어 두 자릿수 10번째 동화 젊어지는 샘물이었습니다. 네, 별똥이 아빠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요. 별똥이 엄마가 오늘은 헨젤과 그레텔을 골랐어요. 다들 잘 아시죠? 헨젤이 아니라 헨델로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을 텐데 네, 헨젤입니다. 이제 그림 형제의 동화예요. 이 그림 형제의 원작들을 보면 되게 잔인한 것도 많다 그래요. 여기도 이 마녀가 상당히 또 잔인하게 원작에서는 나온다는데 우리가 읽을 건 동화니까 네. 참고로 오늘은 컨디션이 되게 안 좋아서 평상시처럼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헨젤과 그레텔. 자, 등장인물 나오죠? 그 유명한 마녀와 헨젤 그레텔. 아주 잠깐 나오는 부모님들. 어느 숲속에 헨젤과 그레텔 남매가 살았어요. 나무꾼인 아버지는 열심히 일했지만 항상 가난했지요. 휴, 빵 살 돈도 없으니 아이들에게 무엇을 먹이나. 시름에 잠긴 아버지를 보고 새어머니는 나쁜 생각을 했어요. 늦은 밤 새어머니가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내일 아이들을 산속에 두고 오는 게 어때요? 뭐라고? 아이들을 버리자고? 먹을 것도 없는데 같이 있으면 우리 네 식구 모두 굶어 죽어요. 새어머니는 아버지를 계속해서 괴롭혔어요. 아이들은 누군가 데려다 키울 수도 있잖아요. 아버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어요. 배가 고파 잠들지 못했던 헨젤과 그레텔은 새어머니의 말을 모두 듣고 말았죠. 오빠 어떡해, 너무 무서워. 그레텔이 무서움에 떨며 속삭였어요. 걱정 마 그레텔, 오빠가 있잖아. 그때 창밖을 보며 궁리를 하던 헨젤은 마당에서 반짝이는 조약돌을 발견했어요. 헨젤은 살금살금 밖으로 나가 주머니에 조약돌을 담았죠. 아침이 되자 새어머니가 아이들을 깨웠어요. 어서 일어나거라. 오늘은 나무를 하러 가자. 그레텔은 어젯밤 일이 생각나 무서웠어요. 걱정 마, 내게 좋은 생각이 있어. 헨젤은 아버지와 새어머니를 따라 산속으로 가면서 아무도 모르게 조약돌을 하나씩 떨어뜨렸어요. 깊은 산속에 이르자 새어머니가 말했어요. 여기서 놀고 있거라. 아버지와 나무를 해올 테니. 헨젤과 그레텔은 날이 어두워질 때까지 기다렸어요. 오빠, 정말 우릴 버린 걸까? 이제 어떡해? 날이 어두워지자 그레텔은 울상이 되었어요. 달이 뜰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봐. 헨젤은 그레텔을 안심시키며 말했어요. 어둠이 짙어지더니 어느새 달이 떠올랐어요. 그레텔, 저길 봐. 이제 됐어. 헨젤이 깊은 얼굴로 소리치며 뭔가를 가리켰어요. 거기엔 하얀 조약돌이 달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죠. 조약돌을 따라가면 집에 갈 수 있어.
헨젤과 그레텔은 조약돌을 따라 걷기 시작했어요. 새벽 무렵 숲을 빠져나온 아이들은 무사히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아이들이 돌아오자 아버지와 새어머니는 깜짝 놀랐어요. 길을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어떻게 집을 찾아왔니? 오빠가 떨어뜨려 놓은 조약돌을 따라왔어요. 그레텔이 자랑스럽게 말하자 새어머니는 아이들을 다시 산속에 두고 올 생각을 했어요. 조약돌을 절대 못 주워가게 해야지. 새어머니는 아이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한동안 잘해주는 척을 했어요. 며칠 뒤 새어머니는 상냥한 목소리로 아이들을 깨웠어요. 나무를 하러 갈 거란다. 어서 일어나렴. 잠이 덜 깬 그레텔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오빠, 어떡하지? 걱정 마. 방법이 있을 거야. 조약돌을 준비할 틈이 없었던 헨젤은 새어머니가 점심으로 싸준 빵이 생각났어요. 헨젤은 빵을 조금씩 떨어뜨리며 따라갔어요. 지난번보다 더 깊은 숲속으로 가던 새어머니는 나무가 빽빽한 곳에 이르자 멈추어 서서 말했어요. 우리가 올 때까지 너희들은 여기서 기다리고 있거라. 그러고는 망설이는 아버지를 잡아 끌며 사라졌죠. 날이 어두워지자 그레텔은 무서움에 떨었어요. 오빠, 배고파. 집에 가자. 기다려봐. 달이 뜨면 빵이 보일 거야. 달이 떠오르자 헨젤은 빵 부스러기를 찾아보았지만 숲에 떨어뜨린 빵은 새들이 먹어버려서 없었어요. 그레텔은 울음을 터뜨렸어요. 아, 이제 집에 못 가는 거야? 어떡해. 울지마. 오빠가 있잖아. 길을 찾아보자. 헨젤도 무서웠지만 동생을 위해 용기를 냈어요. 길을 찾아 헤매는 동안 서서히 날이 밝아왔죠. 오빠, 배도 고프고 다리도 아파. 그레텔이 지쳐서 그 자리에 주저앉았을 때였어요. 어디선가 구수한 냄새가 솔솔 풍겨왔어요. 냄새를 따라가던 두 아이는 과자로 만든 집을 발견했어요. 와, 초콜릿이랑 쿠키랑 사탕으로 만든 집이야. 그레텔은 사탕으로 만든 지붕을 먹느라 정신없었죠. 그때 문이 열리며 지팡이를 짚은 할머니가 나왔어요. 배가 많이 고팠나 보구나. 집안에도 맛있는 과자가 많단다. 헨젤과 그레텔이 집 안으로 들어서자 할머니는 갑자기 무서운 얼굴을 하며 말했어요. 네 놈은 살을 찌워서 잡아먹어야겠구나. 그러더니 헨젤을 우리 속에 가두고 그레텔에게는 힘든 집안일을 시켰어요. 할머니는 사람을 잡아먹는 무시무시한 마녀였어요. 며칠 후 마녀는 살이 오른 헨젤을 보며 말했어요. 통통하게 살이 올랐군. 그레텔, 솥에 물을 끓이거라. 그레텔은 어쩔 수 없이 물을 끓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녀가 한눈을 파는 사이 갇혀있는 헨젤을 풀어주려고 했어요. 오빠, 빨리 도망가야 해. 하지만 자물쇠로 잠긴 우리를 열 수가 없었어요. 그때 그레텔에게 좋은 방법이 떠올랐어요. 할머니, 물이 끓고 있는지 봐주세요. 마녀가 솥뚜껑을 열고 들여다보는 순간 그레텔은 마녀의 등을 힘껏 떠밀었어요. 그레텔은 마녀에게서 빼앗은 열쇠로 헨젤을 풀어주었어요. 그레텔, 나를 구해주었구나. 고마워. 헨젤과 그레텔은 마녀의 보석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버지가 잘못했다. 이제 함께 행복하게 살자. 그동안 아버지는 새어머니를 내보내고 매일매일 아이들을 찾아다니고 있었어요. 그 후 헨젤과 그레텔은 아버지와 함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네, 이야기가 이렇게 끝이 나는데 컨디션도 안 좋은 날에 굉장히 내용도 우중충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참 원작에 비해서 많은 부분, 상당 부분이 잘렸네요. 이게 그 원작에서는 좀 더 좀 자세히 다루죠.
헨젤이 우리에 갇혔을 때에도 처음에 뭐 살이 너무 찌면 빨리 잡아먹을까봐 눈이 어두운 마녀에게 이제 뼈다귀 손을 내밀어 보라고 하니까 뼈다귀를 대신 내밀어서 시간을 더 버는 뭐 그런 내용들도 나오고 그러는데 이게 원작은 되게 긴가 봐요. 그래서 그 안에서 사람들이 많이 각색을 하나 본데 사실 저는 이 버전은 그렇게 괜찮은 것 같지는 않네요. 헨젤과 그레텔이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인데 나중에 아이에게는 다른 버전의 이야기로 들려주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참 아이를 버리는 새어머니 그리고 그걸 차마 말리지도 못하는 못난 아버지 이렇게 나오는데 아이들의 지혜로 다시 돌아오긴 하는데 참 뭐랄까요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쵸? 이것도 아마 그림 형제가 동화로 지은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때 아주 비참했던 일들을 그냥 소설로 쓴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네, 뭐 많은 생각이 들게 합니다. 자, 11번째 동화 헨젤과 그레텔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이야기는 해와 달이 된 오누이입니다. 해님 달님이라는 제목으로도 많이 있죠. 우리 아주 유명한 전래동화인데 여기서 그 썩은 노화줄 얘기가 나와가지고 뭐 많은 영화에도 나오고 여기저기에서 대사로 많이 나오는 그 썩은 동화줄이 유래가 이 전래동화예요. 뭐 많이들 아실 테니까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지성감천. 네, 지성이면 감천이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해와 달이 된 오누이. 옛날 옛적 깊고 깊은 산골에 홀어머니와 어린 오누이가 살고 있었어요. 하루는 어머니가 이웃 마을에 일을 하러 나가면서 오누이에게 단단히 일렀어요. 절대 함부로 문을 열어주면 안 된다. 네, 엄마. 엄마 목소리인지 들어보고 엄마 손인지 만져보고 엄마가 맞으면 그때 문을 열게요. 오누이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꼭꼭 걸어 잠갔어요. 깜깜한 한밤중이 되어서야 일이 끝난 어머니는 서둘러 집을 향해 걸었어요. 어머니는 광주리에 담아온 떡 5개를 오누이에게 먹일 생각을 하자 마음이 조급해져 더욱 발걸음을 재촉했죠. 그런데 첫 번째 고개를 넘자마자 호랑이가 떡하니 나타났어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어머니는 부들부들 떨며 얼른 떡 하나를 던져주었어요. 어머니가 종종 걸음을 치며 2번째 고개를 막 넘어서는데 또 호랑이가 나타났어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어머니는 얼른 떡 하나를 또 던져주었어요. 그렇게 호랑이는 3번째 고개, 4번째 고개에서 떡을 모두 빼앗아 먹고는 어머니까지도 한 입에 꿀꺽 삼켜버렸어요. 그러고는 어머니 옷을 챙겨 입고 오누이의 집으로 쏜살같이 달려갔지요. 얘들아, 엄마 왔다. 어서 문 열어라. 호랑이는 오누이 엄마 목소리를 흉내냈어요. 이상하다. 우리 엄마 목소리가 아닌데? 하면서 오누이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찬바람을 맞았더니 감기에 걸려서 그래. 에치. 그럼 손을 내밀어 보세요. 호랑이가 털이 숭숭 난 커다란 발을 쑥 내밀었어요. 이건 우리 엄마 손이 아니야. 우리 엄마 손은 하얗단 말이야. 호랑이는 부엌으로 달려가 하얀 밀가루를 잔뜩 묻히고는 다시 쑥 내밀었어요. 와, 하얗고 보들보들한 게 우리 엄마 손이야. 그제야 오누이는 반갑게 문을 열어주었지요. 우리 엄마가 아니야. 호랑이야. 화들짝 놀란 오누이는 허둥지둥 밖으로 도망쳤어요.
오누이는 곧장 우물가에 있는 높은 나무로 달려갔죠. 빨리 나무 위로 올라가자. 호랑이는 이리 기웃 저리 기웃 오누이를 찾았어요. 얘들아 어디 있니? 덩치 큰 호랑이가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모습이 우스꽝스러워 여동생이 그만 까르르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오호라, 요놈들 거기 있었구나. 오누이를 찾아낸 호랑이가 물었어요. 얘들아, 그리 높은 나무까지 어떻게 올라갔니? 두 손에 참기름을 바르고 올라왔지. 오빠가 꾀를 내어 말했어요. 호랑이는 오빠의 말대로 참기름을 잔뜩 바르고 나타났어요. 자, 참기름을 바른 호랑이는 미끄러워서 나무에 올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미끄러운 참기름 때문에 호랑이는 나무에 오르기는커녕 연방, 엉덩방아만 찧었어요. 오누이는 그런 호랑이를 보며 배를 움켜잡고 웃었지요. 그때 여동생이 호랑이를 놀리며 말했어요. 바보, 도끼로 나무를 쿵쿵 찍으며 올라오면 될 텐데. 호랑이는 씩 웃더니 냉큼 도끼를 가져왔어요. 그러고는 쿵쿵 나무를 찍으며 성큼성큼 올라왔지요. 겁에 질린 여동생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오누이는 두 손을 꼭 잡고 하느님께 기도했어요. 하느님, 저희를 살리시려거든 새 동아줄을 내려주시고 저희를 버리시려거든 썩은 동아줄을 내려주세요. 하늘에서 동아줄이 내려와서 오누이가 줄을 잡고 가고 나무 위까지 올라왔던 호랑이는 아슬아슬하게 지금 손이 닿지 않고 있어요. 오누이는 동아줄을 꽉 잡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 모습을 멀뚱히 보고 있던 호랑이도 똑같이 기도했어요. 하느님, 저를 살리시려거든 새 동아줄을 내려주시고 저를 버리시려거든 썩은 동아줄을 내려주세요. 그러자 하늘에서 또 동아줄이 내려왔어요. 호랑이도 동아줄을 잡고 하늘로 올라갔죠. 그런데 동아줄이 툭 끊어지면서 호랑이는 그만 땅에 떨어져 죽고 말았어요. 자, 썩은 동아줄이었던 거죠. 하늘로 올라간 오빠는 낮을 지키는 해님이 되었고 여동생은 밤을 밝히는 달님이 되었어요. 오빠, 깜깜한 밤이 너무 무서워. 그 후 마음 착한 오빠는 달님이 되어 고운 빛으로 깜깜한 밤을 비추었고 해님이 된 여동생은 부끄러워 아무도 보지 못하도록 밝은 빛을 내뿜었답니다. 자, 이야기가 이렇게 끝이 나네요. 자, 우리 정말 유명한 얘기들 여기 다 들어있죠?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그리고 세계명화의 빨간 모자인가요? 거기도 비슷한 얘기 있죠? 늑대가 이렇게 변장해서 또 손에 하얀 밀가루를 묻히는 것도 똑같은 것 같아요. 아이들이 정말 순진한 것 같아요. 겁이 없을 정도로 순진하네요. 그리고 한 가지 좀 아쉬운 거는 기왕 살려주려고 동아줄을 내려주셨으면 그대로 살려주시지. 또 해님 달님으로 만들어버리는 것도 이게 살려주신 건가 싶기도 하고 참 네, 동심을 잃어버린 어른의 생각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동아줄, 썩은 동아줄, 새 동아줄 그 얘기도 있고요. 참 정말 우리나라에 참 많은 그 클리셰들이 담겨있는 그런 전래동화인 것 같아요. 자, 재밌었네요. 12번째 이야기
해와 달이 된 오누이였습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는 알프스 소녀 하이디입니다. 하이디 모르시는 분은 없죠? 대충 알 것 같은데 이거 사실 잘 기억 안 나요. 내용이 어땠는지. 하이디는 확실하게 기억나는데 우리 별똥이 엄마는 알프스 소녀 하이디 이거 내용 기억나나요? 안 날 것 같은데. 웬만한 동화 잘 기억 못 하더라고요. 어렸을 때 동화 많이 안 읽었나 봐요. 자, 그러면 우리 동화를 많이 안 읽은 것 같은 별똥이 엄마를 위해서라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요한나 슈피리라는 작가네요. 알프스 소녀 하이디. 자, 등장인물이 많아요. 어린아이들은 헷갈리지 않게 미리 이렇게 소개를 하죠.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알름 할아버지는 귀여운 소녀딸 하이디와 함께 알프스산에서 양을 치며 살아요. 하이디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대퇴 이모와 함께 살았지요. 그런데 이모가 독일로 일하러 가게 되어 친할아버지에게 맡겨졌어요. 자, 양저지다. 쭉 마시거라. 와, 할아버지, 양저지 어쩌면 이렇게 맛있어요? 하이디는 알프스산에서 사는 게 너무나 즐거웠어요. 하이디는 할아버지가 기르는 양떼들과도 금세 친해졌어요.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이슬 맺힌 풀잎, 예쁜 꽃들이 피어난 넓은 들판 등 알프스산에서 만나는 모든 것이 아름답게만 보였어요. 하이디에게 친구도 한 명 생겼는데 바로 양치기 소년 페터예요. 페터는 개구쟁이 소년이지만 하이디에게 아주 친절했답니다. 하이디도 페터를 오빠처럼 잘 따랐어요. 어느 겨울날 하이디는 페터네 집으로 놀러 갔어요. 페터는 앞을 못 보는 할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었죠. 할머니, 문짝이 떨어질 것 같아요. 하이디, 나는 앞이 안 보여서 네가 말하는 걸 볼 수가 없단다. 할머니의 말에 하이디는 슬퍼졌어요. 괜찮다, 하이디. 그 대신 소리는 아주 잘 들을 수 있지. 할머니, 할아버지께 문짝을 고쳐달라고 부탁드릴게요. 우리 할아버지는 뭐든지 잘 고치시니까 할머니의 눈도 고칠 수 있으실 거예요. 하이디는 할머니를 꼭 껴안으며 위로해드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독일로 일하러 갔던 대퇴 이모가 할아버지를 찾아온 거예요. 대퇴 이모는 도시 멋쟁이 차림이었어요. 할아버지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이젠 하이디를 제가 데려가겠어요. 제가 일하는 집에 몸이 아픈 외동딸이 있는데 그 집에서 자기 딸과 함께 공부하면서 친구가 되어줄 아이를 원한대요. 이모의 말에 할아버지는 걱정스럽게 말씀하셨어요. 하이디는 몸이 약해서 그곳에 가면 많이 힘들 거야. 염려 마세요. 도시로 가면 금세 튼튼해질 거예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이모는 하이디를 데리고 도시로 떠나버렸어요. 하이디는 이모를 따라 도시로 갔어요. 도시에는 큰 건물과 화려한 마차가 많이 있었어요. 드디어 제제만 씨의 집에 도착했어요. 마치 성처럼 크고 으리으리한 집이었어요. 집 안에 들어가자 휠체어를 탄 클라라가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안녕, 나는 클라라야. 만나서 반가워. 클라라는 아주 친절하고 마음씨 고운 아이였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모두 쌀쌀맞았어요. 하녀도 가정교사도 하이디를 시골뜨기 아이라며 무시했지요. 하이디는 포근한 침대에서 잠을 잤지만 마음은 늘 알프스산에 가 있었어요.
하이디는 클라라와 함께 공부하며 글을 배웠어요. 하지만 언제나 슬프고 우울한 얼굴이었어요. 하이디, 제발 그렇게 슬퍼하지 마. 클라라가 위로했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할아버지와 페터가 사는 알프스산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이디는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알프스산을 바라보며 혼잣말로 중얼거리곤 했지요. 이런 하이디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은 의사 선생님 뿐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제즈만 씨 집에 이상한 소문이 떠돌았죠. 이 집에 유령이 나온대. 밤마다 조그만 유령이 집안을 어슬렁거린대. 사람들은 이렇게 소곤거렸어요. 하지만 그건 유령이 아니라 하이디였어요. 하이디가 잠을 자다가 저도 모르게 일어나서 집안을 걸어다니는 병에 걸린 거예요. 하이디를 진찰한 의사 선생님이 말했어요. 저 아이는 몽유병이라는 병에 걸렸습니다. 그 병을 고치려면 고향으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이디는 꿈에도 그리던 알프스산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제제만 씨는 하이디에게 많은 선물을 주었지요. 산에 돌아간 하이디는 할아버지를 부르며 달려갔어요. 할아버지, 하이디가 돌아왔어요. 하이디, 잘 왔다. 잘 왔어. 할아버지는 하이디를 꼭 안아주었어요. 페터와 페터의 할머니도 다시 돌아온 하이디를 반겨주었어요. 양들도 하이디가 반가운 듯 울어댔어요. 하이디는 할아버지랑 페터에게 도시에서 만난 사람들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클라라와 제제만 씨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죠. 마음씨 좋은 의사 선생님 이야기도 했어요. 그리고 제제만 씨에게서 받은 많은 선물들도 나누어 주었어요. 페터, 이제부터 내가 글을 가르쳐 줄게. 하이디가 말했어요. 글을 읽지 못하던 페터는 금방 글을 배웠어요. 알프스산으로 돌아온 하이디는 아주 행복했어요. 하이디가 떠나자 클라라의 몸은 점점 더 약해졌어요. 제제만 씨가 의사 선생님께 말했어요. 선생님, 우리 클라라의 병이 나을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의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니 클라라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해주십시오. 클라라는 알프스 여행을 가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면 클라라와 함께 알프스로 여행을 가세요. 그곳에서 하이디를 만나면 클라라도 기부할 겁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했어요. 알프스산에 따뜻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클라라로부터 한 통의 편지를 받은 하이디는 큰 소리로 외쳤어요. 할아버지, 클라라가 아빠와 함께 알프스산에 온대요. 하이디와 할아버지는 손님을 맞을 준비를 했어요. 드디어 클라라가 알프스산에 도착했어요. 클라라! 하이디는 한달음에 뛰어가 클라라를 껴안았어요. 제제만 씨와 할아버지도 서로 인사를 나누었어요. 클라라는 알프스산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아빠, 이곳에서 살면 내 병도 나을 것 같아요. 저 여기서 살고 싶어요. 그래,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니? 제제만 씨는 할아버지에게 클라라를 부탁했어요. 우리 클라라를 잘 돌봐주십시오. 하이디와 클라라는 하루하루를 즐겁게 지냈어요. 낮에는 나무와 꽃, 바람과 시냇물을 보며 놀았고 밤에는 반짝이는 별들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클라라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어요. 할아버지, 클라라가 보이지 않아요. 저런, 클라라의 휠체어는 저기에 있는데. 할아버지와 하이디는 깜짝 놀랐어요. 그때였어요.
클라라가 두 발로 우뚝 선 채 하이디를 향해 손을 흔들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하이디, 나 여기서 양들과 놀고 있어. 클라라, 네가 두 발로 섰어. 두 발로 섰다고. 알름 할아버지는 곧 제재만 씨에게 연락을 했어요. 기쁜 소식을 들은 제재만 씨가 한달음에 달려왔죠. 우리 클라라가 이렇게 건강해지다니. 제재만 씨는 눈물을 흘리며 할아버지께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고마운 건 내가 아니라 이 알프스산이라오.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건강해진 클라라는 아빠와 함께 도시로 돌아갔어요. 얼마 후 마음씨 좋은 의사 선생님이 알프스산에 왔어요. 영감님의 친구가 되어 저도 이곳에서 살고 싶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알프스산에서 함께 살게 되었답니다. 자, 이야기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생각보다 기네요. 다시 읽으니까 내용이 기억이 납니다. 이게 그쵸. 그 알프스가 우리에게는 뭐 굉장히 유명한 관광지고 그렇게 느껴져서 뭐 시골이라는 생각 못 해봤는데 생각해보니까 그 산비탈밖에 없는 시골이네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강원도 뭐 그런 곳인가? 그래서 대관령을 한국의 알프스라 하나요? 저에게는 고향이라 어렸을 때부터 시골이라는 생각을 못하고 자랐어요. 저에게는 그 세상이 전부였으니까요. 근데 지금 다시 이렇게 생각해보면 왜 도시에서는 낫지 않던 병이 불치병 같이 느껴졌던 병이 알프스에서 낫는지 우리는 그 정확한 근거는 몰라도 왠지 알 것 같죠? 정말 해피엔딩으로 끝나네요. 저는 의사 선생님이 알프스에 오셨다길래 그 할머니 눈까지 고쳐주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했어요. 알프스에서 이 하이디와 클라라가 지내는 모습을 보는데 순간 우리나라 소설 소나기랑 뭔가 좀 진행이 비슷한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아마 그 안에 깊숙이 들어가 보면 뭐 이렇게 이성에 대한 그런 좀 풋풋한 사랑을 그리는 감정은 없겠지만 그래도 그 두 아이가 이렇게 추억을 만드는 장면은 좀 비슷한 면이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게 훨씬 좀 더 어린 아이들의 순수한 동화를 그리고 있는 것 같지만 참 티 없이 맑고 순수한 하이디의 모습을 본 것 같습니다. 우리 별똥이도 이런 아이가 되길. 요즘 아이들 너무 빨리 자라고 너무 빨리 많은 걸 알아버리잖아요. 아마 제가 어렸을 때 어른들은 또 저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겠죠. 하여튼 아빠로서 바람이 있다면 순수한 시절을 오래도록 간직하기를 바랍니다. 이 하이디처럼요. 자, 13번째 동화 알프스 소녀 하이디였습니다. 네, 오늘의 이야기는 은혜 갚은 두꺼비입니다. 이 책은 별똥이 엄마가 아니라 제가 직접 골랐고요. 두꺼비 하니까 생각나는데 사실 아이가 아들인지 딸인지 아직 몰라요. 지금 22주가 다 돼가는데 원래 저번에 알 수 있었지만 초음파로 봤는데 다리를 이렇게 가리고 안 보여주더라고요. 좀 더 궁금하게 하려는 모양인지. 자, 두꺼비는 보통 아들을 상징하죠. 이게 뭔가 신호인가? 다음 주에 알게 됐는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살신성인, 은혜 갚은이라는 말과 참 잘 어울리는 한자성어죠. 은혜 갚은 두꺼비. 옛날 어느 마을에 꽃처럼 곱고 예쁜 덕이라는 아가씨가 살았어요. 가족이라고는 달랑 아버지뿐이었는데 병이 들어 늘 누워만 있었어요. 덕이가 남의 집 일을 하며 겨우겨우 끼니를 이어가는 형편이라 아버지는 약 한 번 제대로 써보지 못했죠.
덕이는 그게 늘 마음에 걸렸어요. 하루는 늦은 아침을 먹으려는데 바싹 여인 두꺼비 한 마리가 어기적 기어왔어요. 부엌 문턱을 넘으려고 애를 쓰는데 뒤로 자빠지고 앞으로 고꾸라지더니 큰 눈만 껌뻑껌뻑할 뿐이었죠. 저런, 배가 고픈 모양이구나. 덕이는 밥 한 숟가락을 수북이 떠 두꺼비에게 주었어요. 밥을 다 받아먹은 두꺼비는 뒤뜰로 사라졌어요. 다음날 아침, 아버지가 남긴 밥으로 아침을 먹으려는 덕이 앞에 두꺼비가 또 나타났어요. 문턱도 단번에 뛰어넘고 제법 기운을 차린 듯 보였죠. 신통하기도 하지. 이제 힘이 나나 보구나. 이번에도 덕이는 두꺼비에게 밥을 나누어 주었어요.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덕이는 두꺼비와 밥을 나누어 먹었어요. 그러다 문득 두꺼비를 보며 한숨을 푹 내쉬었어요. 너처럼 우리 아버지도 얼른 기운을 차리셨으면. 덕의 보살핌으로 두꺼비는 제법 큰 왕두꺼비가 되었죠. 그리고 아예 부엌 한쪽에서 잠도 자고 밥도 먹었어요. 형제가 없어 외롭던 덕이는 두꺼비에게 정이 들었어요. 두꺼봐, 너 내 동생 하자. 떡두꺼비 같은 내 동생. 두꺼비도 덕이를 누이로 여겼는지 덕이가 가는 곳마다 폴짝폴짝 따라다녔지요. 어느 날 덕이가 동현 앞을 지나는데 사람들이 모여 수군거리고 있었어요. 누구든 원님이 된다고 하면 돈과 곡식을 준다고? 내가 원님이 되면 우리 아버지 약을 지어드릴 수 있어. 덕이는 무턱대고 동원 안으로 뛰어갔어요. 자, 여기 새 원님 구함이라고 방이 붙어 있어요. 누구든지 원님이 되어 동원에서 하룻밤을 지내면 금화 100냥과 쌀 3가마니를 주겠음. 이렇게. 그리고 밑에 사람들이 수군거리죠. 어떤 아줌마가 어휴 무서워라. 이번에 오신 원님도 하루 만에 죽었대요. 벌써 죽은 원님이 6명이래. 그래서 누구든 원님이 되겠다고 하면 원님 자리를 준다는구먼. 누가 목숨과 원님 자리를 바꾸겠어. 난 천금을 준다 해도 싫으이. 제가 원님이 되겠어요. 아프신 아버지를 위해 꼭 원님이 되고 싶어요. 뭐? 네가 원님이 되겠다고? 네, 부디 저를 원님으로 써주세요. 그리 소원이라면 한번 해보거라. 내일 아침 일찍 의복을 갖추고 동원으로 나오거라.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덕이는 너무나 기뻐 몇 번이나 절을 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돈과 곡식을 싣고 가는 덕이의 뒷모습을 걱정스레 바라보았지요. 집으로 돌아온 덕이는 항아리 가득 쌀을 채우고 아버지의 옷을 깨끗이 빨았어요. 밤이 깊도록 약을 다리던 덕이는 눈물을 주르르 흘렸어요. 두꺼비야, 아버지가 이 약을 드시면 병이 낫겠지? 나 대신 네가 우리 아버지를 잘 보살펴 주렴. 다음날 아침 덕이는 아버지에게 절을 하고 동원으로 향했어요. 두꺼비도 덕이를 바짝 뒤따랐죠. 두꺼비야, 이제 그만 따라와. 두꺼비는 한사코 덕이 뒤를 쫓아갔어요. 동원에서 하루를 보내고 잠자리에 들 때까지 두꺼비는 덕이 옆을 떠나지 않았어요. 드디어 밤이 되었어요. 실바람에 떨리는 촛불처럼 덕이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바로 그때 쉭쉭 너덧발이 좋긴 없는 지네가 도끼를 뿜으며 스스슥 다가왔어요. 지네가 덕이의 목덜미를 물려는 순간 두꺼비가 독을 뿜으며 펄쩍 뛰어올랐어요. 아침이 되자 사람들은 원님의 방으로 달려갔어요. 어찌 되었을까? 뭐 말해 무엇하나? 장정들도 죽어나가는 판에 어린 원님이 무슨 도리가 있었겠나? 어서 문이나 열어보세. 그런데 죽어있는 것은 어린 원님이 아니라 지네였어요. 아니 원님 살아계셨군요. 덕이는 그제야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어요. 두꺼비가 나를 살렸어요. 내 동생 두꺼비가 나를 위해 죽었어요. 덕이는 두꺼비를 부둥켜 안고 하염없이 울었어요. 덕이는 자기를 구하고 죽은 두꺼비를 위해 사당을 짓고 제사를 지냈어요. 마을 사람들도 은혜 갚은 두꺼비라 귀하게 여기고 정성껏 제사를 지냈지요. 그리고 덕이를 하늘이 내려주신 원님이라며 깍듯이 모셨답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두꺼비 이야기지요. 보통 예로부터 두꺼비가 은혜를 잘 갚는다고 은혜의 상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범죄와의 전쟁이라는 영화에서도 금으로 된 그 금두꺼비를 이렇게 건네면서 그놈 참 은혜 잘 갚게 생겼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죠. 자, 이제 미물이라도 그러니까 동물이라도 아껴주고 베풀고 이러면 보답을 받는다는 뭐 밥 정도 이렇게 나눠줬는데 굶어 죽을 뻔하던 자기를 살려줬다고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은혜를 갚네요. 저랑 별동이 엄마가 연애하던 시절에 제주도의 신라호텔에 갔다가 야외 풀장에서 물에 빠져서 이제 그냥 놔뒀으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꿀벌을 한 마리 이렇게 살려줬어요. 제주가 바람이 많이 부니까 수영장에서 건져냈는데도 또 이제 그 수채구멍으로 또 바람에 날려서 빠질 뻔해서 저희가 다시 2번이나 구해주고 이제 바람에 날개를 말린 뒤 또 많이 지쳤을 테니까 좀 쉬었다가 다시 날아가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그 녀석이 이 은혜를 언제 갚을까 하면서 하나도 순수하지 않은 마음으로 이렇게 목숨을 구해주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 두꺼비 이야기를 읽으니까 위험에 빠지면 도와주려나 봅니다. 사실 그냥 행운을 가져다 줬으면 좋겠는데 자, 저희 집에 이제 멈무 우리 강아지도 키우고 있고 그래요. 항상 뭐 뭘 바라고라기보다는 더불어 살아가는 것도 사람은 배워야 되니까 자, 우리 주변에 많은 동물들을 사랑하고 또 동물에 이어서 식물도 꽃도 사랑할 수 있게 아이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좋은 동화인 것 같습니다. 자, 14번째 이야기 은혜 갚은 두꺼비였습니다. 네, 별동이 아빠입니다. 오늘 이렇게 시작하는 이유는요. 오늘의 읽을 동화가 제목이 별아기이기 때문이에요. 요즘에 일이 바쁘다 보니까 그 아내가 먼저 잠자리에 들어서 그제서야 이제 불이 나게 이제 책을 골라가는 일이 많은데요. 그러다가 오늘은 눈에 띄는 제목이길래 저희 태명이 별동이라 눈에 띄었어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려 합니다. 저도 처음 보는 동화예요. 별동이 엄마는 당연히 모를 것 같고요. 네, 하품하다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귀여운 토끼가 그려져 있습니다. 오스카 와일드는 아주 유명한 작가죠. 자, 별아기.
몹시 추운 겨울날이었어요. 나무꾼 두 사람이 산을 내려오고 있었지요. 그때였어요. 저것 봐.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고 있어. 두 사람은 헐레벌떡 별이 떨어진 곳으로 달려가 보았어요. 그곳엔 반짝이는 금빛 포대기가 놓여 있었어요. 이게 뭘까? 아니 혹시 안에 보물이 들어있는 게 아닐까? 두 사람은 금빛 포대기를 살짝 들춰보았어요. 그 안엔 보물 대신 새근새근 잠든 갓난아기가 있었죠. 에구머니, 갓난아기잖아. 그냥 두고 가세. 이대로 두고 가면 얼어 죽고 말 거야. 한 나무꾼이 아기를 품에 안으며 말했어요. 나무꾼이 집에 돌아오자 아내가 반갑게 맞으며 물었어요. 어머나, 당신이 안고 있는 게 뭐예요? 나무꾼은 포대기를 살짝 들춰 잠든 아기를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숲속에서 있었던 일을 말해주었죠. 나무꾼의 아내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우리 형편에 이 아기를 어떻게 키우려고요? 하느님이 돌봐주실 테니까 걱정 말구려. 아내는 아기를 안고는 이마에 입을 맞추었어요. 나무꾼은 아기 목에 걸려있던 노란 호박 목걸이를 벗긴 뒤 금빛 포대기와 함께 옷장 속에 넣어두었어요. 하늘에서 떨어진 별을 보았기 때문에 아기의 이름을 별아기라고 지어주었죠. 별아기는 아름다운 얼굴을 가졌지만 거만하고 이기적인 아이로 자랐어요. 친구들과는 사이좋게 놀아야 한다. 어려운 사람을 보면 도와주거라. 나무꾼 부부가 타일렀지만 별아기는 친구들을 몰고 다니며 말썽만 피웠답니다. 별아기가 뾰족한 갈대줄기로 두더지 눈을 찌르면 아이들도 따라하면서 별아기처럼 마음이 차가워져 갔죠. 별아기는 점점 더 심술궂은 소년으로 자랐어요. 10살이 되었을 때 마을에 거지 여인이 나타났어요. 별아기는 그 거지 여인에게 돌을 던지며 소리쳤지요. 더러운 거지야! 우리 마을에서 당장 나가! 어서! 나무꾼이 말리자 별아기가 대들며 말했어요. 나한테 이리라 저리라 하지 마세요. 내 친아버지도 아니잖아요. 그래, 나는 네 친아버지가 아니란다. 하지만 숲에서 너를 데려다 10년을 길러주었지 않니? 그 말을 들은 거지 여인은 신음소리를 내며 정신을 잃고 말았지요. 나무꾼은 거지 여인을 집 안으로 데려와 돌봐주었어요. 한참 뒤 정신을 차린 거지 여인이 물었어요. 그 아기를 숲에서 발견하셨다고요? 네, 몹시 추운 겨울날이었죠. 혹시 호박 목걸이를 하고 금빛 포대기에 쌓여 있었나요? 어떻게 하셨죠? 제가 보여드릴게요. 나무꾼은 옷장에 넣어두었던 것을 꺼내왔어요. 드디어 찾았어요. 제가 그 아이의 엄마예요. 도둑들이 아이를 훔쳐간 뒤 지금까지 아이를 찾아 헤매고 다녔습니다. 거지 여인은 흐느끼며 말했어요. 나무꾼은 서둘러 별아기를 불렀어요. 얘야, 이분이 너의 친어머니시다. 어서 인사드려라. 이 더러운 거지가 친어머니라고요? 그런 말 마세요. 얘야, 너는 내 아들이란다. 이 금빛 포대기와 호박 목걸이를 보렴. 거지 여인이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지만 별아기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게 사실이라도 거지의 아들이 되기는 싫어요. 그럼 내게 입맞춤이라도 해주지 않겠니? 싫어요. 차라리 뱀이나 두꺼비에게 하겠어요. 거지 여인이 울면서 떠나간 뒤 별아기는 친구들과 놀기 위해 밖으로 나갔어요.
벼락이를 본 친구들이 갑자기 얼굴을 찌푸리며 소리를 질렀어요. 아, 징그러워. 가까이 오지 마. 어서 가버려. 우물에 얼굴을 비춰본 벼락이는 너무 놀라 비명을 질렀어요. 얼굴은 두꺼비처럼 변해 있었고 온몸엔 뱀의 비늘이 덮여 있었거든요. 내가 어머니를 버려서 벌을 받은 거야? 그 순간 잘못을 깨달은 벼락이는 숲으로 뛰어가 어머니를 불렀어요. 어머니, 잘못했어요. 돌아와 주세요. 하지만 어머니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그 후 3년 동안 벼락이는 어머니를 찾아 온 세상을 헤매고 다녔어요. 어느 날 벼락이는 어느 도시의 성문 앞에 다다랐어요. 벼락이가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병사들이 막아섰어요. 누군데 성 안으로 들어가려 하는 게냐? 전 어머니를 찾고 있어요. 제발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때 마침 성 앞을 지나가던 마법사 노인이 병사들에게 말했어요. 이보게, 그 아이를 나에게 맡기게. 병사들은 마법사 노인에게 벼락이를 넘겨주었지요. 벼락이는 마법사의 집 지하실에 갇혀서 하룻밤을 보냈어요. 다음날 마법사는 말했어요. 숲에 가서 하얀 금화를 찾아오너라. 금화를 찾지 못하거나 도망치려고 한다면 혼이 날 줄 알아라. 숲에서 하얀 금화를 찾던 벼락이는 덫에 걸린 토끼를 발견하고 구해주었어요. 벼락이 덕분에 목숨을 구한 토끼가 말했지요. 정말 고맙습니다. 소원을 말해보세요. 도와드릴게요. 사실 난 하얀 금화를 찾고 있었단다. 토끼는 커다란 떡갈나무 아래 숨겨진 하얀 금화를 찾아주었어요. 벼락이가 금화를 갖고 성문 앞을 지나갈 때였어요. 병든 거지가 힘없는 소리로 말했지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너무 배가 고파요. 벼락이는 하얀 금화를 꺼내 거지에게 주었어요. 벼락이가 빈손으로 돌아가자 마법사는 화를 내며 벼락이를 마구 때렸어요. 다음날 날이 밝자 마법사는 노란 금화를 찾아오라고 했어요. 하루 종일 숲을 헤매던 벼락이는 어제 구해준 토끼를 만났어요. 토끼는 연못 속에 있는 노란 금화를 찾아주었죠. 하지만 이번에도 병든 거지를 만나 노란 금화를 주고 말았어요. 마법사는 또다시 벼락이를 마구 때렸어요. 다음날 아침 마법사는 빨간 금화를 찾아오라고 했어요. 또 민손으로 돌아오면 가만 안 둘 테다. 이번에도 토끼가 빨간 금화를 찾아주었어요. 하지만 또 병든 거지를 만났지요. 제발 도와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저는 굶어 죽고 말 거예요. 벼락이는 또다시 거지에게 빨간 금화를 주고 말았어요.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벼락이의 얼굴은 어느새 예전의 아름다웠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어요. 그때였어요. 성문을 지키던 병사들이 갑자기 우르르 달려나와 넙죽 엎드려 절을 한 뒤 벼락이를 데리고 왕궁으로 갔어요. 왕궁에 도착하자 신하들이 달려나와 절을 하며 말했어요. 왕자님, 어서 안으로 들어가시지요. 저는 왕자가 아닙니다. 저를 낳아주신 어머니를 버린 나쁜 사람입니다. 벼락이는 신하들의 손을 뿌리쳤어요. 그때 자기를 둘러싼 사람들 중에 어머니가 계신 것을 보게 되었죠. 그 곁에는 벼락이에게서 금화를 받은 병든 거지도 있었어요. 벼락이는 어머니에게 달려가 땅에 엎드려 울며 말했어요. 어머니,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자 어머니가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죠. 아들아, 일어나거라. 네가 돌아와서 정말 기쁘구나. 벼락이가 고개를 들자 눈앞에 왕과 왕비가 서 있었어요. 거지의 모습을 하고 있던 왕과 왕비가 바로 벼락이 친부모님이었던 거예요.
세 사람은 서로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어요. 궁으로 들어간 벼락이는 아름다운 옷으로 갈아입었어요. 벼락이의 마음은 겉모습보다 더 아름다워졌지요. 세월이 흘러 어른이 된 벼락이는 왕의 자리를 물려받았어요. 왕이 된 벼락이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빵과 옷을 나눠주었어요. 자기를 길러준 나무꾼 아버지에게도 많은 선물을 보냈어요. 그리고 못된 마법사는 그 도시에서 쫓겨났지요. 벼락이는 착한 사람들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왕이 되었답니다. 자, 이야기가 끝이 났습니다. 아예 생전 처음 읽어보는 이야기예요. 너무나도 낯선 이야기. 이런 동화가 있었네요. 저는 중간에 처음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벼락이라 해서 별똥이와 굉장히 좀 동일시하면서 읽었는데 참 나쁜 아이로 성장을 하잖아요. 심지어 낳아준 어머니를 버리지를 않나. 네, 그래서 중간에 읽으면서 되게 혼동스러워서 사실 좀 발음도 많이 꼬였어요. 자꾸 딴 생각이 들어서. 하지만 좀 자연스럽게 읽어야 되니까 굳이 편집은 하지 않고 그냥 원테이크로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이 아이가 너무 좀 제멋대로 키웠는지 아니면은 이 한 나라의 왕이 되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시험에 드는 과정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래도 역시 사람은 겪어봐야 느끼는가 봅니다. 사실 저는 중간에 마법사가 자꾸 아이를 때리고 그러길래 이게 시험에 이제 드는 그런 과정인 줄 알았어요. 알고 봤더니까 이제 뭐 천사나 아니면은 뭐 왕이었고 이렇게 몰래 이렇게 시련을 주는 척하면서 그렇게 아이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줄 알았는데 그냥 나쁜 사람이었네요. 전형적인 시련의 등장인물이었습니다. 네, 너무 재밌었던 것 같은데 우리 별똥이가 이렇게 벼락이처럼 뭐 마냥 바르게만 자랄 수는 없겠죠. 이렇게 어긋나기도 하겠지만 결국에는 바른 길로 돌아와 오길 바랍니다. 저희 별똥이를 가졌을 때 전 아나운서셨던 배현진 대변인님께서 지혜롭고 건강한 아기를 낳으라고 이제 축하의 얘기를 해줬어요. 네, 그렇게 우리 별똥이가 지혜롭고 건강한 아기가 되길 바랍니다. 너무 많은 욕심은 부리지 않을래요. 자, 15번째 이야기 별아기였습니다. 네, 별똥이 아빠입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녹화하는 것 중에 가장 늦은 시간이에요. 지금 새벽 4시 15분이 지나는데 아내가 무섭다고 잠에서 깼어요. 무서운 꿈을 꿔서. 그래서 마침 전래동화를 읽는 날이기도 하고, 그리고 저는 호랑이띠고 아내는 토끼띠인데 토끼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제목으로 호랑이 잡은 토끼라는 전래동화를 골랐습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볼게요. 호랑이 잡은 토끼. 옛날 어느 산골에 토끼 한 마리가 살았어요. 가뭄에도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꾀가 퐁퐁 솟는 지혜로운 토끼였죠. 아마 호랑이가 나타난데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을 거예요. 어머나, 정말로 호랑이가 나타났네요. 호랑이는 토끼를 잡아먹으려고 입을 쩍 벌렸어요. 잠깐만요. 따끈따끈한 떡 좀 드실래요? 토끼의 말에 호랑이는 침을 꿀꺽 삼켰어요. 토끼는 떡처럼 생긴 조약돌을 주워와서 돌돌돌돌 불에 구웠어요. 참, 떡 찍어 먹을 꿀을 깜빡했네. 떡이 모두 9개니까 먼저 먹으면 안 돼요? 하고 숲으로 뛰어갔어요.
호랑이는 침을 꼴깍 삼키며 떡을 하나 둘 헤아려 보았죠. 하나, 둘, 셋, 아홉, 열. 아, 글쎄, 떡이 9개가 아니라 모두 10개인 거예요. 응? 떡 하나가 남잖아. 호랑이는 얼씨구나 횡재로세 하면서 떡 하나를 날름 삼켰어요. 우와, 이거 뜨거워. 돌을 떡인 줄 알고 먹은 호랑이는 눈물이 뚝뚝, 콧구멍이 벌렁, 침이 질질, 떼굴떼굴 구르다가 이리 쿵 저리 쿵 뒤뚱뒤뚱 걷다가 꽈당 꽈다당. 토끼가 그 꼴을 보고 까르르 깔깔 웃었죠. 풀잎을 깨우는 바람이 숲속으로 솔솔 불어오는 나른한 오후, 또 호랑이가 나타났네요. 너를 잡아먹겠다. 호랑이가 입을 쩍 벌리려는데 잠깐만요. 고소한 참새구이 좀 드실래요? 토끼의 말에 호랑이는 또 침을 꿀꺽 삼켰어요. 토끼는 호랑이에게 눈을 꼭 감고 열을 사라고 했어요. 그러고는 쿡쿡 웃으며 아참, 참새구이를 하려면 불을 피워야 하는데 제가 얼른 가서 준비할게요 하고는 풀숲으로 폴짝폴짝 사라졌죠. 맛있겠다. 하면서 호랑이는 눈을 꼭 감고 열을 세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 사이에 불씨가 포르르 날아오르더니 불길이 바작바작 타올랐죠. 호랑이는 그 소리가 참새들의 날갯짓 소리인 줄 알고 얼씨구나 좋아서 입을 헤 벌렸죠. 아이고, 뜨거워. 참새구이는 구경도 못하고 털만 홀라당 탄 호랑이는 눈물이 뚝뚝, 콧구멍이 벌렁, 땀이 줄줄, 떼굴떼굴 구르다가 이리 쿵 저리 쿵 뒤뚱뒤뚱 걷다가 꽈당 꽈다당. 토끼가 그 꼴을 보고 또 까르르 깔깔 웃더랍니다. 숲속에 하얀 눈이 소복소복 쌓인 어느 날 또 호랑이가 나타났네요. 내 이번에는 꼭 너를 잡아먹겠다. 호랑이가 입을 쩍 벌리려는데 잠깐만요. 싱싱한 물고기 좀 드실래요? 토끼의 말에 호랑이는 침을 꿀꺽 삼키려다가 꾹 참았어요. 내가 또 속을 줄 알고. 호랑이가 입을 쩍 벌리려는데 어라? 이번엔 토끼가 조용하네요. 토끼야, 뭐해? 내가 입을 쫙 벌리면 네가 잠깐 해야지. 쉿! 지금 바빠요. 꼬리로 물고기 잡는 법을 생각 중이거든요. 호랑이는 얼씨구나 신이 나서 토끼를 따라 강으로 갔어요. 토끼는 얼음을 쾅쾅 깨서 작은 구멍을 만들고는 꼬리를 쑥 집어넣으면 물고기가 주렁주렁 매달릴 거예요. 저는 물고기 담을 그릇을 가져올게요. 하며 숲으로 깡충깡충 뛰어갔지요. 매서운 바람이 휘몰아쳤어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호랑이가 끙끙 한참을 앉았다가 일어서려는데 글쎄 몸이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아이고, 추워. 호랑이 춥네. 물고기를 잡으려다 꽁꽁 얼어버린 호랑이는 이번에도 토끼한테 속아서 눈물이 꽁꽁, 콧물이 꽁꽁, 꼬리가 쾅쾅, 대굴대굴 구르지도 못하고 뒤뚱뒤뚱 걷지도 못하고 차가운 얼음판에 발만 동동 굴렀어요. 토끼가 그 꼴을 보고 또 까르르 깔깔
웃더라죠. 자, 저기 토끼 말고 웃는 애가 또 있네요. 사냥꾼이 호랑이를 잡으러 왔나봐요. 호랑이야, 큰일 났어. 뭐 좋은 생각 없니? 잠깐만요. 자, 이야기가 이렇게 뜬금없이 끝났습니다. 자, 열린 결말이네요. 사냥꾼한테 호랑이는 잡혀갔을까요? 아니면은 그동안 당한 만큼 좀 배워서 나름의 기지를 발휘를 했을까요? 자, 이게 호랑이 잡은 토끼라서 좀 용맹한 얘기인 줄 알았는데 토끼가 대단한 게 아니라 그냥 호랑이가 멍청한 거예요. 갑자기 기분이 몹시 나빠지는데 네, 토끼의 용맹함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뭐 동물끼리 급을 나누는 건 아니지만 토끼보다 머리가 작은 다람쥐가 지혜를 덜 발휘를 했더라도 이 호랑이는 근데 어떻게 살아있지 저 머리를 가지고. 참 멍청한 호랑이였습니다. 네, 호랑이 잡은 토끼라 해서 나는 이미 잡혔으니까 뭐 불만 없지라 생각했는데 상당히 불만이 많은 전래동화예요. 이거 마음에 들지 않는 내용인데 어찌됐든 우리 토끼띠인 별똥이 엄마가 여기 내용처럼 꿈에서 혹시 뭐 쫓기는 꿈을 꾸더라도 이렇게 꾀와 기지를 발휘해서 잘 용맹하게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또 남은 잠을 마저 자야 하는데 자, 남은 시간 동안 악몽을 꾸지 않기를 바라면서 자, 16번째 동화 호랑이 잡은 토끼였습니다. 네, 별똥이 아빠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요, 당나귀 가죽을 쓴 공주라는 동화예요. 세계 명작인데 샤를 페로가 원작이네요. 아주 유명한 작가죠. 오늘 사실 이 동화는 제목을 본 것 같은데 들어본 것 같은데 내용이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아요. 어쩌면 제목도 모르는 걸 수도 있겠죠. 한번 저도 처음 읽는 거니까 사실 매번 미리 읽지 않기 때문에 저도 처음입니다. 재밌게 읽기 위해 자, 들어가 볼게요. 당나귀 가죽을 쓴 공주. 옛날에 아주 넓은 땅을 다스리는 왕이 있었어요. 커다란 궁전에는 많은 신하들과 갖가지 보물들이 가득했죠. 그 중에는 왕이 가장 아끼는 금화똥을 싸는 당나귀도 있었답니다. 무엇보다 왕은 아름답고 착한 왕비와 귀여운 공주가 자랑스러웠어요. 나처럼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은 없을 거야. 이런 왕의 모습을 지켜본 샘 많은 신이 있었어요. 저 행복을 빼앗아 버려야겠어.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왕비가 병에 걸리고 말았어요.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제가 죽거든 저보다 더 아름답고 현명한 여자와 결혼하세요. 그리고 얼마 뒤 왕비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죠. 그 뒤로 왕은 죽은 왕비를 그리워하며 슬픔에 잠겨 있었어요. 나란 일도 잊고 딸을 돌보아야 한다는 사실도 잊었어요. 몇 달이 지난 후 신하들은 왕에게 새 왕비를 맞아들여야 한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왕은 죽은 왕비보다 아름답고 착한 여자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어느 날 왕은 궁 안을 거니다가 깜짝 놀랐어요. 죽은 왕비처럼 아름다운 여자가 또 있다니. 왕이 본 건 왕비의 모습을 쏙 빼닮은 공주였어요. 아가씨, 나와 결혼해 주시오. 공주는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아버지, 전 아버지의 딸이에요. 왕은 아내를 잃은 슬픔이 너무 커 딸도 못 알아보았어요. 공주는 요정을 찾아가 도움을 청했어요. 공주님,
결혼을 하려면 하늘색을 꼭 닮은 옷을 만들어 달라고 하세요. 그건 만들 수 없을 겁니다. 공주의 생각에도 그런 옷을 만들기는 어려울 것 같았어요. 궁으로 돌아온 공주는 왕에게 말했어요. 결혼을 하려면 아름다운 하늘색과 꼭 닮은 드레스를 만들어주세요. 여봐라, 나라 안의 재봉사들을 모두 불러들여라. 다음날 아름다운 하늘색 드레스가 완성되었어요. 공주는 이제 어찌해야 할지 몰랐어요. 공주는 다시 요정을 찾아갔어요. 공주님, 이번엔 달빛과 꼭 닮은 옷을 만들어 달라고 하세요. 공주는 요정이 말한 대로 달빛을 꼭 닮은 드레스를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여봐라, 수 놓는 사람들을 모두 불러라. 왕은 황금색 천에 예쁜 수를 놓은 화려한 옷을 만들어 가져왔어요. 자, 그대가 원하던 드레스요. 이번에도 공주는 요정을 찾아갔어요. 태양처럼 화려하게 빛나는 그런 드레스를 만들어 달라고 하세요. 하지만 공주의 말을 들은 왕은 금과 다이아몬드로 치장해 태양보다 아름다운 드레스를 또 만들어서 가져왔어요. 왕이 공주의 소원을 모두 들어주자 공주는 시름에 잠겼어요. 그때 요정이 나타나 살며시 말했어요. 공주님, 왕이 아끼시는 금화똥을 싸는 당나귀 가죽을 달라고 하세요. 공주도 이번만큼은 소원을 들어줄 수 없을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왕은 즉시 당나귀 가죽을 가져왔어요. 자, 내가 가장 아끼던 당나귀 가죽이요. 이제 공주는 왕과 결혼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날 밤 요정이 나타나 말했어요. 공주님, 당나귀 가죽을 쓰고 당분간 먼 나라로 도망가세요. 먼 나라라고요? 공주는 겁이 났지만 그 방법밖에 없었어요. 이 상자에 거울, 드레스, 그리고 보석을 담으세요. 그리고 상자를 열고 싶을 때는 이 지팡이를 두드리세요. 공주는 당나귀 가죽을 쓴 채 궁을 빠져나왔어요. 당나귀 가죽을 쓴 공주는 먼 나라로 떠났어요. 이곳에서 일을 하게 해주세요.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던 공주는 어느 나라 왕의 동물을 기르는 농장에서 하녀로 일하게 되었어요. 공주는 농장의 허드렛 일을 하며 낡고 추운 방에서 잠을 잤어요. 사람들은 당나귀 가죽을 쓴 공주를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당나귀 가죽이 정말 잘 어울리는군. 앞으로는 당나귀 가죽이라고 해야겠어. 오히려 공주를 놀려댈 뿐이었죠. 혼자 있을 때면 공주는 상자에서 드레스를 꺼내 입어보곤 했어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행복했던 옛날을 그리워했죠. 한편 사냥을 좋아하는 그 나라 왕자는 사냥길에 가끔 농장에 들르곤 했어요. 정말 멋진 왕자님이시네. 왕자를 본 공주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어느 날 왕자가 농장 안 여기저기를 둘러보다가 당나귀 가죽을 쓴 공주가 살고 있는 방을 발견했어요. 여기는 무엇을 하는 곳이지? 왕자는 열쇠 구멍으로 방 안을 들여다보았어요. 우와, 저렇게 아름다울 수가? 저 아가씨는 누구지? 왕자는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있는 공주를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웬 당나귀 가죽이지? 농장에서 본 아가씨에게 마음을 빼앗긴 왕자는 신하를 시켜 그 아가씨가 누군지 알아보게 했어요. 농장에는 당나귀 가죽을 쓴 아가씨가 한 명 있었습니다. 왕자는 당나귀 가죽을 쓴 아가씨가 바로 자기가 본 아름다운 아가씨라고 생각했어요. 사랑에 빠진 왕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왕자야, 무슨 일이니? 소원이 있으면 말해보거라. 왕비는 왕자의 병만 낫는다면 무엇이든지 해주고 싶었어요. 당나귀 가죽을 쓴 아가씨가 만든 케이크가 먹고 싶어요.
한숨만 내쉬던 왕자가 말했어요. 왕비는 당장 케이크를 만들어 보내라는 명령을 내렸지요. 당나귀 가죽을 쓴 공주는 왕자를 위해 케이크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버터와 신선한 달걀을 넣어 정성 들여 반죽을 했어요. 그러다 손가락에서 반지가 빠져 밀가루 속으로 들어간 줄도 몰랐어요. 공주는 케이크를 만들며 기도했어요. 왕자님의 병이 빨리 낫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의 사랑도 전해주세요. 다 만들어진 케이크는 곧바로 왕자에게 전해졌어요. 정말 맛있구나. 달콤한 케이크는 입안에서 사르르 녹아내렸죠. 맛있게 케이크를 먹던 왕자는 케이크 안에서 반짝이는 것을 보았어요. 반지잖아. 그 아가씨 것이로군. 반지를 보던 왕자는 당나귀 가죽을 쓴 아가씨와 결혼할 방법을 생각해냈어요. 그리고 곧 명령을 내렸지요. 이 반지가 맞는 아가씨와 결혼하겠다. 그때부터 나라 안의 많은 아가씨들이 왕자의 신부가 되기 위해 반지를 끼워보았어요. 하지만 반지가 꼭 맞는 아가씨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왕자와 신하들은 공주가 있는 농장으로 갔어요. 그곳의 모든 아가씨들이 반지를 끼워보았지만 맞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저 아가씨는 왜 끼워보지 않소? 왕자는 신하에게 한쪽 구석에 서 있는 당나귀 가죽을 쓴 아가씨를 데려오게 했어요. 사람들은 어이가 없다는 듯 웃어댔어요. 어서 아가씨에게 반지를 끼워보거라. 왕자의 명령에 신하들은 어쩔 수 없이 그 아가씨에게 반지를 끼워주었어요. 이럴 수가. 반지가 꼭 맞아. 반지가 꼭 맞는다고. 꼭 맞는데. 순간 모든 사람들은 숨이 멎은 듯 놀랐어요. 약속대로 난 이 아가씨와 결혼하겠다. 아가씨, 나와 결혼해 주시겠어? 왕자의 청혼에 공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제야 공주는 당나귀 가죽을 벗고 아름다운 드레스로 갈아입었어요. 우와, 정말 아름답다. 정말 아름다워. 어떻게 저렇게 아름답지? 사람들은 공주의 모습에 넋을 잃고 말았죠. 며칠 후 왕자는 성대한 결혼식에 이웃나라의 왕들을 초대했어요. 물론 거기에는 당나귀 공주의 아버지도 있었죠. 딸을 다시 만난 공주의 아버지는 너무 기뻐 눈물을 흘렸어요. 정말 내 딸이냐? 네가 살아있었구나. 힘든 일을 겪고 행복을 되찾은 공주도 기쁨의 눈물을 흘렸답니다. 네, 이야기가 끝이 났습니다. 사실 지금 오늘은 저녁 시간에 지금 녹음을 하고 있는데 주변에 이제 사람들 퇴근하는 소리도 들리고 우리 법무도 막 돌아다니는 소리가 들려서 소음이 많이 들어가서 좀 급하게 읽었어요. 아마 나중에 다시 들어보면 좀 티가 나겠죠? 호흡이 좀 빨라서 뒤로 갈수록 빨라져요. 그래서 문장을 좀 길게 읽기는 했는데 너무 빨리 읽은 게 티가 나진 않을까 걱정이 되네요. 처음 읽어보는 동화가 많네요. 그 아내에 대한 상사병으로 딸을 못 알아본다는데 좀 읽으면서 섬찟하긴 하네요.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리고 이 왕국에 있는 재단사들과 그 옷 만드는 사람들이죠. 참 대단하네요 정말. 어떻게 요정이 못할 것 같다고 했는데 그냥 해버려요. 네, 17번째 동화 당나귀 가죽을 쓴 공주였습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는 방귀시합이라는 전래동화입니다. 제목이 좀 특이한데요. 뭔지 제가 아는 동화 내용 같긴 한데 이걸로 뭐 돌 같은 거 날리고 막 그래요. 아마 맞을 것 같은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오늘의 교훈 단어가 예의예요. 자, 방귀시합. 옛날 어느 고을에 윗마을 방귀쟁이 사내가 살았어요. 한번 방귀를 뀌었다 하면 어찌나 세게 방귀를 뀌는지 나 방귀 낄라네 하면 마을 사람들은
귀 틀어막고 코 틀어막고 문 걸어 잠그고 기둥 부여잡고 우당탕 쿵탕 난리 법석이었지요. 이 소리보단 컸겠죠. 아랫마을에는 방귀쟁이 안악이 살았어요. 안악의 방귀 또한 어찌나 요란한지 나 방귀 낄라요 하면 마을 사람들은 귀 틀어막고 코 틀어막고 꽁꽁 소 묶어놓고 아이 꼭 끌어안고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었죠. 소를 묶어놓을 정도면. 자, 하루는 방귀쟁이 사내가 낮잠을 늘어지게 자고 있는데 땅이 흔들리고 벽이 쩍 갈라졌어요. 아이고, 땅이 꺼지려나? 하늘이 무너지려나? 그때 아랫마을에서 한 사람이 헐레벌떡 달려왔어요. 내 태어나 저렇게 센 방귀는 처음일세. 야, 아랫마을 방귀쟁이 안하게 방귀는 이 소문대로 대단하구먼. 뭐? 아랫마을 방귀쟁이? 나보다 센 방귀를 낀단 말이야? 방귀쟁이 사내는 속이 베베 꼬여 참을 수가 없었어요. 참다 못한 방귀쟁이 사내는 방귀가 잘 나오는 보리밥을 잔뜩 지어 먹었어요. 그러고는 꽁무니를 꾹 틀어막고 아랫마을로 내려갔어요. 내 방귀가 더 세지. 그렇고 말고. 누구 방귀가 더 센지 가려보자고. 방귀쟁이 안악의 집 근처에 가니 구린내가 풍풍 풍겼어요. 오라, 이 집이구만. 방귀쟁이 사내는 살인문을 박차고 들어갔어요. 윗마을 방귀쟁이가 왔어. 어서 나와보시오. 하지만 인기척은 없고 누렁이만 멍멍 짖어댔어요. 에이, 내가 올 걸 알고 숨어버린 거야? 심술이 난 사내는 참았던 방귀를 냅다 뀌었죠. 검댕이가 된 누렁이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야단을 피우자 방귀쟁이 사내는 그제야 직성이 풀린 듯 집으로 돌아갔어요. 뒤늦게 방귀쟁이 안악이 집에 돌아와 보니 온 집안의 물건들이 이리 뒹굴 저리 뒹굴, 문이란 문은 죄다 덜렁덜렁. 검댕이가 된 누렁이는 펄쩍펄쩍 뛰며 짖어댔지요. 이게 웬 난리래? 안악은 콧구멍을 발랑발랑 냄새를 맡아보더니 아이고 구린내, 이 윗마을 방귀쟁이 짓이구만. 안악은 방귀가 잘 나오는 고구마 한 강주리를 쪼아먹고는 불이 나게 윗마을로 올라갔어요. 저만치 윗마을 방귀쟁이의 초가집이 보였어요. 안악은 주먹을 불끈 쥐고는 방귀쟁이의 집을 향해 돌아섰어요. 그러고는 젖 먹던 힘까지 모아서 방귀를 뀌었지요. 마침 뒷간에서 똥을 누르던 방귀쟁이 사내는 뒷간이 무너지는 바람에 철퍼덕 똥을 깔고 앉아버렸어요.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자, 이제 둘이 만나서 팔을 걷어붙이고 한판 붙을 채비를 하고 있어요. 표정이 아주 살벌합니다. 사람들은 초가지붕을 이제 새끼줄로 단단히 동여매고 어떤 엄마는 아이를 데리고 가고 아예 달구지에다가 짐을 싸서 이사를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소 키우던 농부는 소를 데리고 딴 데로 도망가고요. 화가 난 윗마을 방귀쟁이 사내가 방귀를 뿡 뀌자 맷돌이 휙 날아갔어요. 맷돌은 아랫마을 방귀쟁이 안악네의 지붕 위로 쿵 떨어졌지요. 이번에는 아랫마을 방귀쟁이 안악이 방귀를 뀌자 다듬이돌이 쌩 날아가 윗마을 방귀쟁이네 기둥을 빠지직 부러뜨렸어요. 그 뒤로도 계속 항아리가 뿡, 솥단지가 뿡, 요강이 뿡, 경대가 뿡. 3일 낮 3일 밤 동안 뿡뿡 뽕뽕 뿡뿡 뽕뽕 방귀 시합은 쉬지 않고 계속됐어요. 어찌나 방귀를 끼어댔는지 방귀쟁이 사내와 방귀쟁이 안악은
엉덩이가 욱신욱신했어요. 아이고, 이 더는 못 끼겠다. 아이고, 나도 못 끼겠어. 힘이 빠진 방귀쟁이 사내와 안악은 마지막 시합을 하기로 했어요. 절구통을 방귀로 치고 받읍시다. 절구통을 못 받고 떨어뜨리는 사람이 지는 거요? 이렇게 해서 방귀 시합은 다시 시작되었지요. 지금 밖에 오토바이가 지나가는데 참 어울리는 사운드네요. 자, 하늘에는 휙휙 절구통이 날아다니고 땅 위에는 뿡뿡 방귀 소리가 온 동네를 울렸어요. 절구통이 내려오려고 하면 산에는 있는 힘을 다해 뿡, 안악도 있는 힘을 다해 뽕. 방귀쟁이 사내와 안악의 방귀를 맞은 절구통은 이리 가지도 저리 가지도 못하고 하늘 높이 붕 솟아올랐어요. 절구통은 구름을 뚫고 날아올라 달나라 개수나무 아래에 콕 박혔어요. 그때부터 달나라 옥토끼들은 절구통에 쿵덕쿵 쿵덕쿵 방아를 찧었다고 해요. 이야기가 끝이 났네요. 자, 이게 참 어마어마한 성능입니다. 저는 그 중에서 더 놀랐던 게 아랫마을 안악집에 개를 키우고 있었다는 게 그 그림을 보니까 묶여있지도 않던데 그 후각도 예민한 개가 어떻게 버텼을지 갑자기 법무가 생각나는 그런 동화인데요. 이제 아이 엄마가 임신을 하고 배가 부르기 시작하면 아무래도 뭐 괄약근이 조절이 잘 안 돼서 방귀가 컨트롤이 잘 안 된다고 해요. 이제 머지않아 저희 집에도 이 방귀 시합이 열리겠죠. 일방적인 일이 되겠지만 뭐 맞받아 쳤다가는 여기처럼 온갖 가재도구 풍비박산 날 테니까. 하지만 이걸 읽으면서 그 생각은 듭니다. 그냥 그때가 돼도 뭐 당연하다는 듯이 이해를 해주면 아내가 덜 부끄러워할 것 같습니다. 자, 엉뚱한 교훈을 얻은 18번째 동화 방귀시합이었습니다.